네, 이 교수님 사회 세미나 진행하는 과정에 휴대폰에 좀 이용으로 좀 해주실까요? 오늘의 이제 식사 순서는 대회식은 블록체인 포럼 대표를 운영하고 있는 김기훈 교수가 진행할 거고요. 그 이후에 서울 제2 서울 핀테크 랩 센터장인 최성민 님이 발표를 한영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회장인 이근준 님이 축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기훈 교수님의 교회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우리 포럼 발표하시는 회원분 계시면 저 이제 경기대학교에서 한 34년간 봉직하다가 4년 전에 블록체인 포럼을 만들어서 매달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충북 과학기술혁신원하고 세미나를 진행을 6주년 행사 세미나였고, 오늘은 멘토링 데이, 내일은 이제 DDP 세미나입니다. 우리 포럼에서 매달 세미나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네 분이 이제 발표를 하고 멘토링하고 세미나 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핀테크랩에 입주하신 분들을 우리 포럼의 전문가분들이 1대1 멘토링을 한 2시간, 1시간 정도 갖는 시간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기획은 이제 핀테크랩의 이제 최성민 센터장님이 이 장소를 여기를 처음에 예약을 해서 상당히 우리 지금까지 30년 세미나하고 전통적인 클래시컬하게 그 책상하고 그것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여기 와서 보고, 지난주에 한번 현장 와서 보고 또 오늘 이 분위기 보니까, 그런데 사랑방 같은 그런 분위기라서 오히려 상당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핀테크 할 때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거니까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상호를 공유하는 이런 데서 우리가 창업의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제가 20년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 1년 동안 교환 교수를 가면서 거기는 매주 이런 거기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스타트업들하고 베이시들하고 비즈니스 미팅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이제 세계적인 아이디어를 거기서 나오면서 세계적인 이제 벤처 창업 요람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지금 금융 중심지로 지금 서울시 여의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부산에 지금 정치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이라서 부산으로 지금 이전한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금융 중심지는 증권금융가 여의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드러내는 그런 얘기하지는 못하고, 금융 중심지 우리가 다 못하니까 우리가 계속 서울시의 금융자문회의에서도 핀테크 쪽을 우리가 특성화를 해서 우리가 서울의 금융중심 육성을 발전시키자, 이렇게 많이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입주하고 계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천병에 있는 분들이니까, 앞으로 여기 입주하시면서 우리 전문가 우리가 회원이 한 250명 되는데, 그중에 변호사들 각 금융기관에 계시던 전문이 계신 분들이 다 좋은 창업의 가이드라인을 해주실 겁니다. 또 나중에 또 끝나고 나시면 또 나중에 우리 포럼 회원에 또 관심 계시면 초대를 해서 또 앞으로 포럼에서도 또 활동도 해주시면 같이 또 앞으로 창업에 또 발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최성민 센터장님 어디 계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니다. 부사장님도 오신 것 같은데, 부사장님 어디 밖에 계시나요? 부사장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희가 포럼 형태 세션을 분할을 해서 저희 DDP에 조금 형식적으로 누가 봐도 그런 형태처럼 했고, 교재 샌드박스는 조금 저희가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공간으로 좀 가볍게 시작해보자는 의도인데,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 등치가 되게 좋으셔서 핀테크 계시는 분들 생각보다 이렇게 등치가 좋으시구나. 다음부터 조금 더 큰 곳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이제 저희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 제이솔 핀테크랩은 올해부터 저희가 그 블록체인 지원센터에서 이제 명칭을 제이솔 핀테크랩으로 이제 바꾸면서 올해 1월부터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핀테크랩이라고 여의도에 핀테크랩이 있는데 이제 그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조금 더 핀테크랩을 세분화해서 그래서 이 랩은 3년 이내 초기 기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이제 핀테크 지원 시설이고요. 오늘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오셨는데 그 기업들 많이 만나셔서 아시겠지만 규제를 조금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장이 꽤나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좋은 강의와 또 멘토링을 통해서 저는 그 기업들이 그 규제를 잘 돌파해서 조금 더 고도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행사를 준비를 했고요. 공간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가실 때 그래도 나쁘진 않았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오늘은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핀테크 산업협회 회장 이문주입니다. 현재 저희 협회는 여기 이제 회원사들도 많이 계신데요. 463개 이제 회원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 협회입니다. 당연히 이제 주인은 우리 회원사들이고요. 회원사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시면 크게 내는 만큼 이제 역할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찾아가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회원사를 참여 안 하고 계시면은 참여하셔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규제 해소, 사업상의 이익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바람들을 구현하는 장소니까 참여 안 하시는 분들 계시면 참여하셔서 힘을 모아서 원하는 바를 이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협회는 대부분이 아직은 우리가 디지털 금융, 핀테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핀테크가 두 가지의 방향성과 기반에 좀 다소 차이가 있는 상태로 발전해 나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흔히 기존의 핀테크라고 할 수 있는 AI나 블록체인, 클라우드, IoT 이런 것들로 해서 뭔가 이제 좀 기술 기반의 금융 혁신을 추구하는 쪽에 한쪽 축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어쩌면 오늘 이 규제 샌드박스 특강에 이제 참여하시고 또 네트워킹에 또 멘토링도 받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수 있겠는데 또 제2 핀테크 랩의 구성 이제 멤버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디지털 자산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의 생태계가 확장되는 데서 나오는 비즈니스 모델이 제2 핀테크 랩의 1 핀테크 랩보다는 이제 비중이 좀 높은 것 같고요. 저희 협회도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디지털 자산 생태계 확장 쪽에 이제 방점이 잡히면서 그 기업들이 이제 정부 쪽에 이제 애로 해소를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정부도 디지털 자산 쪽에 좀 더 관심을 갖는 시대가 이제 곧 이제 다가와서 이제 대응을 좀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ST 토큰 증권 쪽에서 뭔가 이제 그 법적인 부분에서의 뭔가 체계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당연히 정부가 그런 기조를 바라보는 상황이 됐고 협회 이제 우리 회원사들이 모여 있는 그 협회도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는 쪽으로 힘을 모으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같이 참여해서 주인이시니까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금융 관련 규제가 좀 혁신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좀 요구드리면서 오늘 2부에 보니까 그 멘토링하는 그 멘토분들 한번 봤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인데 몇 분 이렇게 제가 아시는 분들 보면 임명수 그 핀테크 투데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핀테크의 산 증인이라고 하실 수 있고 저도 핀테크의 멘토로 모시는 분이고요. 김정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현금 없는 사회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시면서 가맹점도 확대하고 아주 큰 질결지 쪽의 변화도 구현시키신 분이십니다. 송백규 팀장님 강의도 하시지만 규제 샌드박스 쪽에서는 아예 그냥 그 본질을 자체시고요.
훌륭한 분들이 오늘 참여하시는데 아마도 이 자리에서 그런 구성을 뭐 블록체인 포럼에서 만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멘토링을 오늘 받으신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기회니까 멘토 멘티 다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시간에 대해서 큰 성과를 갖고 가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5분의 어떤 전문가들께서 발표를 하시는데 한 분당 20분 정도가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발표를 해주시죠. 저는 세종텔레콤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부사장 박희진입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속하게 좋습니다. 내일 저희 직원들하고 워크숍 가게 되는데 오늘 전초전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회사가 2019년도에 부산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좀 활용해서 지금 현재 토큰 정권을 좀 만들게 된 그런 계기를 부동산을 가지고 저희가 조각투자 사업을 지금 3년 차에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저희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 다음 파트에 아마 그 차장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영국에서 규제가 있죠. 이게 어린애들이 이제 모래사장에서 뭐 아무 때나 뛰어놀아도 좀 다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기업들이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좀 시도하려고 하는데 뭐 행정 규제가 있다든지 어떤 법 때문에 잘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일정한 시간이나 장소 뭐 이런 규모 같은 걸 이제 한정을 줄여놓고 법을 갖다가 면제를 해준다든지 통제를 줘서 특정 기간 동안에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행정규제기본법이라고 해서 공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들이 각각에 해당되는 자기들의 업무서에 맞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하나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것들 특례를 주면 특혜를 줬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처벌받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규제를 갖다가 특례를 줘서 새로운 사업, 새로운 창의적인 이제 사업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정규제 기본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 각 부처별로 하나씩 이제 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금융 쪽에 관련되신 분들이라서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법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좀 활용할 수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아마 다음 차장님께서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저는 규제 자유특구법, 즉 중기부가 운영하는 법이 있습니다. 다들 보시면 이제 장관급이 다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분야를 다 다룹니다. 뭐 금융도 다루고 뭐 에너지도 다루고 다 다루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처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다만 중기부는 딱 특정 지역을 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구법이라고 부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부산이 지금 규제사의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부산 안에서만 이제 특례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부터 좀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법 때문에 잘 못하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하면 관련 부처에서는 30일 이내에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확인해 줄 수 있을 만큼 공무원들의 조직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관리하고 있는 또는 운영하는 어떤 특정 그 기관들을 지정을 해놔놓고 거기에서 또 선별해서 심사도 하고 어떤 법을 이제 특례를 해줘야 될지 이런 것에 따라 다 이제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관들에서 이제 확인이 되면 사업도 한번 선정을 해보자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정이 되면 특례를 받든지 아니면 임시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임시허가를 받아서 진행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이제 실전 특례를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인연이 모자라다고 판단이 되거나 또 실정 이게 결과가 좀 부족할 때는 인연을 추가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총 4년을 할 수가 있고 4년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은 아직까지 논의된 지금 법으로 제정된 게 없어서 현재는 논의 중이에요. 저희가 지정받은 거는 2020년 7월에 부동산을 조각 투자하는 그 사업을 이제 하나 지정을 하고요. 저때 저희가 처음으로 증권을 토큰화를 시켜보겠다고 이제 저희가 올려서 그걸 이제 미러링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제안해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의료 데이터들을 제3의 법인이 모아서 제약사야 또는 뭐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판매를 하고 그 수익을 다시 나눠주는 그런 또 사업도 저희가 지정을 받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의료법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여러 이제 법에 이제 승인을 받아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산 안에서는 저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올해 4월달에도 저희가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라고 일일이 이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그 서류를 떼어서 팩스를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실손보험 청구를 하는데 그냥 병원에서 바로 보험사로 넘어갈 수 있는 걸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해서 저희가 4월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14년 동안 해결이 안 됐던 걸 보험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바람에 저희 이 사업은 의료법을 특례를 받는 거하고 보험법을 요번에 이제 개정되는 거고 어떤 게 이제 더 차별이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하는 과정이 있고요. 저기 된다고 하면 저희는 내년부터 또 블록체인 기반으로 또 실손보험 청구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종합투자 사업을 처음 이제 지정받을 때 그때 시장 환경이 부동산이 굉장히 이제 호경기였죠. 그때는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만 하더라도 한 158조 정도 시장 규모가 있는데 거의 97%가 돈 있는 기관들만 이렇게 투자하는 금융 상품이었어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힘든. 그래서 1년 수익률을 그 당시에 보니까 한 5%, 5년 수익률을 보니까 한 98% 정도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상품을 좀 만들고 싶다. 근데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품이 리츠라든지 몇 개가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만히 보니까 이 폐쇄형이라고 해서 한번 투자하고 나면 현금화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실제로 상품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또 문제고 그 당시에 또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여러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좀 약간 모럴 해저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제대로 이렇게 펀드 운영을 하는데 감시감독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사안들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장부를 갖다 서로 대사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일반 사무 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블록체인으로 기록을 해서 유연조나 조작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도시카에서 좀 설명드리자면 우리나라에는 집합투자업자라고 하는 자산운용사를 말하는데 이 자산운용사가 대부분 이제 큰 빌딩들 또는 PF 뭐 부동산 이런 쪽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딱 짜서 이제 투자가 들어갑니다. 대출은 얼마 정도 받고 공모는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 난다 뭐 이런 걸 쭉 이제 만들어서 상품화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파는데 기존에는 사모 형태로 49인 이하를 말하는데 49인 이하의 기관들만 모여가지고 투자를 이제 보통 진행했던 것들을 일반인들에게 이제 공시를 통해 가지고 투자 설명서라든지 증권 신고서라든지 이런 걸 제출해서 이 상품을 설명을 해서 투자 자금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때 판매하는 역할을 저희 세종텔레콤이 맡게 되고 또 이렇게 해서 투자된 자금들을 관리도 하고 또 부동산을 관리를 할 때 부동산 명의를 신탁을 맡기거든요. 자산운용사가 함부로 돈도 모으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해버리고 나중에 투자자 보호 조치가 안 될 경우에 따라서 이 자산은 신탁사에다가 명의를 맡기고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용을 하는 지금 전체 프로세스를 다 이제 블록체인에다가 기록을 하고 또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또 이렇게 투자한 개인들은 자기들 개인 간에 또 서로 거래도 하게끔 해서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상당히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한 게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 상품의 하나 이제 그건데 자본시장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본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금융투자 상품과 그 비금융투자 상품으로 나누는 금융투자 상품의 대표적인 게 바로 증권입니다.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6가지의 우리나라에 증권이 있고 그동안 대부분이 다 시장이 형성되어서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만 발행되고 유통이 되고 있는데 투자계약증권과는 한 번도 저희 우리나라에는 있었던 사례가 없었죠. 그게 이제 이번에 가이드라인에 또 나왔고 앞으로 저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증권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 자본시장법이라고 해서 저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고 또 이런 증권들은 전자적 방식으로 중앙집중 방식으로 이제 전자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자증권법입니다. 2019년 9월에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 저 전자증권법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STO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증권법은 중앙집중적으로 예탁결제원이라고 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프로세스가 저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업장에 기록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저 법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선도 선물 뭐 저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이 많습니다. 뭐 서류도 있고 공물도 있고 이런 것들을 시장을 형성해서 하느냐 또 형성되지 않은 장외에서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나눠지는데 사실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부분 때문에 굉장한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저걸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암호화폐에다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원본 초과 손실되거든요. 내가 100억을 잃었다고 해가지고 100억만 손실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200을 300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게 바로 이 위험한 파생상품의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금융상품을 어떻게 블록체인에 접목시켜야 되는지를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은 마찬가지인데 발행과 유통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어요. 정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모으는 요 파트하고 그러한 정권들을 유통을 하는 파트는 이해상충 문제 때문에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서로 짜고 이걸 갖다 조작을 해서 숨기고 돈도 모으고 또 유통까지 시켜가지고 더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시켜서 발행과 유통을 분리시키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이라고 하는 요 전자등록기관이 이 유통되는 물량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자증권법에서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 규제 샌드박스에 제안을 해서 법무부하고 금융위에 찾아가서 특례를 좀 주십시오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이건 행정규제가 아니다. 전자증권법은 행정규제가 아니고 실제로 그 법 개정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되고 나서 해라. 이제 이런 입장이었고. 근데 지자체나 저희 사업자 입장은 아니 전자등록하는 모든 프로세스도 행정규제 일종 아니냐. 이걸 풀어달라. 이걸로 이제 싸웠던 거죠. 한마디로 전자증권법은 이 계좌관리기관이라고 합니다. 은행하고 증권사죠. 이 계좌관리기관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판매되던 증권의 총합을 여기다 등록을 하게 됩니다. 중앙집중관리局전부 다가. 삼성전자가 100만 개 발행됐다고 하면 여기에 뭐 500만 뭐 저쪽이 50만 개, 여기에 20만 개, 30만 개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것들이 다 들어와서 이게 100만 개 총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항상 감시하고 있어요. 한 자라도 틀리면 그러면 어디가 틀렸는지를 보고 그게 이제 처벌을 하게 돼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거죠. 예전에 삼성증권에서 한번 그런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죠. 이런 구조로 딱 돼 있는데 아니 왜 분산업장에 이 노드에다가 기록되는 걸 이 법으로 효력을 갖다 인정을 해달라고 하느냐. 요건 이제 두 개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중앙집중으로 기록하느냐, 분산업장에 기록하느냐.
우리나라 전자증권법은 한마디로 요 좌측편에 있는 요 투티어 구조를 써요. 고객 계좌라고 하는 요 계좌 관리 기관들이 발행한 이 고객 계좌에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여기에 기록을 해놔놓고 몇 자를 샀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으면 그 총합을 요 예탁 결정을 다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요거 총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 이게 감시 감독을 하는 거예요. 요 투티어 구조를 딱 쓰여야 되죠. 요게 전자증권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분산원장의 기록을 갖다 따로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서로 안 맞으니 저희가 그때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했던 게 분산원장에 원래서 기록되어 있는 것하고 고객 계좌에 기록되어 있는 걸 서로 미러링을 시키겠다. 여기 개인 간 거래가 일어나가지고 수익자가 막 바뀌고 토큰의 개수가 바뀌면 여기에도 그대로 기록을 시키겠다.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우리나라 전자증권법에는 여기에 있는 것만이 법적 효력이 있어요.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다. 삼성전자 내 별개를 가지고 있다. 그 소유권 주장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기록된 거, 여기에 기록된 거 아무 효력이 없어요. 반드시 여기에 기록된 것만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자증권법에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러링 방식을 통하지 않고는 토큰을 증권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해봤자 효력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잠깐 미러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서로 거울처럼 동시에 기록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분산원장에도 기록을 하고 전자증권법에 따라서 고객 계좌에도 기록하고 그래서 서로 실시간 연동을 다 시키는 거죠. 원래서 1대1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부분이 필요 없지만 여기도 기록을 하고 여기도 기록을 하는데 향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여기에 기록 안 하고 여기 원래서 기록된 것만으로도 법적 효력을 인정해달라. 그러면 외부에서 질권 설정을 하거나 압류를 한다. 그러면 지금은 고객 계좌에다가 압류를 하지만 다음에는 여기에도 압류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이런 모든 게 법률 행위가 바로 이런 문제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토큰 증권을 누가 어디서 한다 하면 그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왜?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이상은 그건 법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할 수 있는 방법이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미러링 방식을 우선 해라. 이게 이제 그 지침이고 외국에도 요 미러링 방식을 대부분 이제 활용을 초창기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4개의 이제 특례를 받아서 뭐 시장 개설 행위라든지 또 증권을 판매하는 행위 이게 다 이제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 라이센스를 안 받아도 특례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예탁결제원에서 자기들 업무 규정 위배다. 옛날에는 계좌관리기관하고 판매사하고 틀렸는데 요거까지도 저희가 이제 특례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던 이런 펀드 상품을 갖다 판매하던 모든 프로세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좌관리기관에서 예탁결제원이라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만 순차적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고요. 부산에 여기 이제 400짜리 건물인데 170억을 공모를 받아서 현재는 한 5% 정도 예당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이고요. 반드시 그 부산은행 계좌가 있는 사람들만 이제 가능하고 예치금을 넣는데 예치금도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뭐 다음에 기회가 되는 말씀드리고 개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는 이거는 상대매매 방식으로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경쟁매매, 상대매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쟁매매 방식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데 한국 거래소만 유일하게 경쟁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상대매매입니다. 내가 10개를 1,000원에 내놓았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10개 1,000원 딱 동일해야지만 거래가 체결되는 방식이 바로 상대매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매매 방식을 할 때는 거래가 원활하게 안 일어납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일체 불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뭐 대부분 잘 아실 것 같아서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행과 유통을 분리를 하고 발행 계좌 관리기관 이런 제도를 새로 실시할 테니 저희 같은 종합투자 사업자나 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은 저거 라이센스 따든지 갖추지 못한 사업자들은 은행이나 증권사에다가 발행을 맡겨야 되고요. 유통은 장외 거래소 중개업자에다가 맡기는데 지금 한국거래소에서 디지털 증권 시장을 갖다가 이제 구축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향후에는 저쪽에서 할 건데 지금 금융위는 토큰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던 부분을 시장에서는 반드시 토큰할 필요 없다. 그래서 기타 증권 시장은 토큰화되지 않고 일반적 거래 방식으로 이제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한계인데요. 이제 거래를 할 때 속도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각 투자 사업자들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투자계약 증권이었습니다. 이게 도산 절연이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옛날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좀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금도 받았는데 기초자산까지 자기가 동시에 소유하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도산 절연을 해라는 의미는 명의를 다른 명의로 이제 바꾸라, 신탁을 맡겨라 그러는데 아마 향후에 핀테크 지금 하시는 과정에서 신탁을 맡겨야 되는 그런 사업이 생기면 우리나라에서는 스타트업을 하는 데가 20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잘 안 받아줍니다. 100원 이하는 거의 그것도 안 보는데 0.03% 수익을 가지고 내가 왜 이러는가 하느냐. 그래서 금융위가 그냥 신탁을 맡기라고는 하지만 아마 사업하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발행과 유통을 금감원에서 굉장히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소유권이 있으면 공동 소유를 한다든지 이렇게 있을 때에는 투자계약 정보를 발행하고 신탁을 맡길 수 있다. 소유권을 내가 직접 취득하는 게 아니라 신탁을 맡길 경우에는 신탁형 수익 정보를 발행해라. 그리고 시세 판단이 가능하고 이중가격 차단이 가능하면 유통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 한우라든지 미술품 같은 게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유통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치 판단을 할 때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기초자산을 판단을 하는데 특히 미술품 같은 경우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합니다. 이 거래 사례가 잘 없거나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자산이 없으면 이제 평가를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증권신고서 제출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이런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증권을 토큰화시킨다는 의미로 STO라고 저희는 불렀지만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기술의 중요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의 목적으로 이 토큰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많이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 관점의 차이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착결제원이라든지 한국거래소가 필요 없지만 우리는 이제 블록체인 전시상에서는 중개인이 없어도 이제 얼마든지 투명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연착결제원과 한국거래소가 관여를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이 시장 규모가 367조 정도 된다고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이제 보도하고 있는데 증권사나 다른 데에서 이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투자계약 증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도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접목을 해서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코스콤에서 한번 자금을 조달할 분들을 다 모아봤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그림, 미술품을 가지고 오신 분들 특이하게도 와사비 농사 짓겠다는 분들도 오셨어요. 스마트팜을 갖다 지을 때 들어가는 자금을 좀 조달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을 해주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특정 인플루언서들 이런 데도 지원을 해달라.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공한 케이스는 뮤직하우였지만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투자계약 증권의 이슈를 최초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으켰고 지금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신탁형 수익 증권으로 형태로 좀 전환시켜서 발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이제 혁신적인 상품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 당국에서 지금 이제 법 제도를 다 이제 다듬고 있고 윤창원 의원 법안이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 이제 저희는 좀 건의드린다고 하면 이 토큰 정권이 조금 더 활성화되려고 하면 이 기술의 이해를 좀 반영을 하는 그런 제도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투자 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규제가 더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것도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핀테크 지원센터의 성백규 차장입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와보니까 우리 혁신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이셨던 김용현 위원도 계시고 강동원 현장 자문단 지금 이제 고문으로 계신데 다 계셔가지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0분 동안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그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어느 정도로 이 톤을 맞춰야 될지 좀 감을 잡으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다들 아시죠? 사실 이제 이게 19년도에 이제 처음 도입이 됐으니까 벌써 한 6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뭐 많은 플레이어분들이 어느 정도는 제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20분 동안 좀 말씀을 드릴 거는 도입 배경하고 이 제도가 4종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물 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 테스트, 그 규제 신속 항의할 제도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4개와 그 지정됐을 때 지원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금 샌드박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한 신청의 60% 정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STO 건이거든요. 그래서 STO 관련해서 짧게만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제도가 사실 이제 영국에서 시작이 됐죠. 뭐 논문을 보면 이제 미국의 금융 패권이 이동이 되고 나서 영국에서는 유로존에서 탈퇴하면서 유로존 내에서의 금융 패권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 강화하는 측면에서 샌드박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제 발현이 되었고요. 성공적으로 2015년부터 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또 벤치마킹한 홍콩과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는 또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역시 잘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또 금융위원회에서도 이런 해외의 변화나 움직임을 당연히 많은 보고서나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듣고 계셨기 때문에 2017년도에 발표를 보도자료를 내십니다. 우리나라도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라고요. 그러나 이제 어떤 법적 기반된 그런 제도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보니까 우선은 위탁 테스트와 지정 대리인 제도를 유권 해석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하셨었고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과 같은 샌드박스의 제도는 19년도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그 혁신금융지원 특별법이라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약간의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1년 정도가 더 흐른 다음에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 현재 뭐 논문에 보면은 77개국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더 많이 할 것으로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세종텔레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아이들이 모래사장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규제산업이라고 하는 금융산업에서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서비스를 마음껏 해보세요라는 취지로 이제 장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금융위하고의 이제 계속 소통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처들은 이제 잘 모르겠으나 과기부나 중기부나 산자부는 기본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기관들입니다.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흥을 하고 발전을 시키려는 차원에서 업무를 하는데 금융이나 이제 이런 이제 금융 정책 당국은 원래 예전에 박정희 시대 때부터 관치금융으로 시작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이제 80년도, 90년도에 급격하게 이제 고도 성장을 해야 되는 어떤 계획에 기반된 금융 정책을 펼쳤어야 됐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드라이브가 강하게 들어왔었죠. 그래서 금융은 규제 산업일 수밖에 없었고, 제가 센터에 이제 6년 근무를 하면서 많은 플레이어들하고 이제 면담을 이렇게 미팅을 해보면 가장 스타트업으로서 창업을 하기가 어려운 게 금융인 것 같다. 너무나 규제가 촘촘하게 있어서 뭘 해보려고 해도 다 규제에 걸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금융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나름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제도에서 시작이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4개의 제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실 혁신금 서비스,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지정 대리인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 테스트 제도, 그 다음에 규제 신속 확인. 제가 이 자료에서는 규제 신속 확인을 뭐 내용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간략하거든요. 뭐냐면 혁신금 서비스를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2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금융회사 및 국내에 법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지만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유롭게 뭐 사업을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나 이 제도는 반드시 금융 관련 규제가 명확하게 있을 때 그 규제를 좀 면제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제를 명확하게 아시는 상황에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6년 동안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대형 그러니까 빅테크사나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변호사님들이나 인력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규 서비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규제가 저촉되는지를 잘 발견하세요. 그런데 중소형 핀테크사들 입장에서는 뭐 직원이 뭐 20명 미만 정도 되는 그런 회사들은 사실 내부에서 이런 거를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자원이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 이 규제 인속 확인을 신청하시는 겁니다. 저희가요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금융 서비스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기존 금융 관련 법령에 어디 무슨 몇 조 몇 항에 저촉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물어보는 제도가 규제 인속 확인이고 만약에 금융위에서 그거는 규제에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이 문서로 오면 규제에 적용되는 게 명확하니까 그것을 면제해달라고 혁신 서비스 신청하시게 될 거고요. 만약에 답변이 보니까 규제로서 작용을 안 할 것 같아요. 마음껏 하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문서로 회신이 오면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베스트이죠. 사실 업체 입장에서는. 자, 지동대리인과 위탁 테스트는 다음 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혁신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면 뭐 개념은 말씀드렸다시피 잘 아실 거고요. 신청 자격은 금융회사나 그 상법상의 법인으로 등록된 자이해야 됩니다. 간혹 대학생분들이나 개인 사업자분들이 신청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법상 신청 자격이 안 되십니다. 신청 시기는 상시고요. 이 지정 시기가 매월이라는 뜻은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신청서를 전달을 합니다. 물론 신청서를 전달하기 전에 이 신청서의 퀄리티가 도저히 봐줄 수가 없을 정도면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컨설팅을 하거나 그러니까 센터의 직원이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감독원에서 오랫동안 업무를 하셨던 현장 자문단 분들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컨설팅을 해주시거나 또는 외부의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해주는 3중 컨설팅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조금 신청서를 다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위와 감독으로 전달하면 금융위 소관 부서의 사무관님들이 이제 검토를 해서 어떤 건은 회의에 올리겠다, 어떤 건은 지정을 못 해주겠다를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라는 그 위원회 회의는 매달 정례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고요. 실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뭐 100건이 신청이 되면 상정이 되는 건은 아주 이제 극소수가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 많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왜 심사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사무관분들이나 감독원의 조사분들이 왜 커트를 시키냐라는 이슈가 많이 이제 기업들이 입주 제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논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정 효과는 사실 이거죠. 동일한 업권에 있는 많은 플레이어 중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그 아이디어가 현재 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시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혁신 서비스로 지정이 되신다면 그 회사만 특례로서 법을 면제받게 되므로 원하시던 그 서비스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정받지 않은 다른 이제 업권의 회사들은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먼저 그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시는 거죠. 근데 법상에서 보시면 배타적 운영권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지정된 기업만 하세요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19년도부터 많은 이슈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대출 비교에 대한 서비스로 지정받았던 토스가 지정을 받고 나서 그 뒤에 18개의 기업이 이제 똑같이 대출 비교 서비스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토스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이 아이디어를 냈던 나만 이걸 하게 해달라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이나 시장 입장에서는 요거는 다수의 플레이어가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봄으로써 누가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서비스냐에 따라서 그렇게 접근하기도 하고 아니야 이거는
정말 몇 개의 회사만 테스트를 하게 해줄 수밖에 없어라고 판단하시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무게감이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 이슈는 늘 시장에서 있어 왔습니다. 형평성과 최초의 아이디어를 했던 그 회사의 독점 어떤 권한을 좀 줘야 된다는 그 부분, 그리고 시장의 금융 수혜자들, 저 같은 이제 일반 그 이용하는 서비스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다양한 서비스 이용해 보면 누가 더 좋은지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금융의 편익이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많은 그 정책적인 함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정이 되면 2년간 하실 수 있고요. 법상 딱 한 번만 연장 신청을 해서 추가 2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년은 최대 2년이라는 것이지 무조건 2년이라는 게 아닙니다. 최대 4년을 하신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4년이 끝날 때쯤에는 자 이제 저 이제 더 이 서비스를 계속 하고 싶어요. 더 하게 해주세요.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규제 개선 요청을 하실 수가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 규제 개선 수용을 하신다면 이제 법을 개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규제를 뭔가 이렇게 풀어서 이 서비스가 계속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19년도에는 토스에서 대출 비교를 할 때 금융회사들이 토스한테 광고료를 많이 내는 순으로 배너가 많이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이거 개인 입장에서는 내 신용도와 내 어떤 금융 상황에 따라서 이 대출의 금액과 그 이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금융사들이 광고료를 많이 낸 순으로 나열되는 거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효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토스가 광고 순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의해서 비교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었고, 그 당시에는 일사종속주의, 즉 하나의 금융회사가 하나의 금융회사의 상품만 대출 상품을 할 수 있는 법, 그 규제 때문에 그걸 풀어달라고 했었고, 22년도 4월인가요? 21년도 4월인가요? 금소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그 규제는 풀어졌죠. 그래서 지금 모든 플레이어가 다 등록제로 대출비교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제라고 해서 누구나 등록할 수 있겠지만 사실 시장은 토스, 뱅셀, 핀답 3개가 다 90%를 가져갔고요. 나머지 20몇 개 회사가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어서 사실 나머지 회사는 금융회사가 API로 자기 대출 상품을 안 넣어주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보험비교 서비스나 다른 그러니까 금속법 보면 대출성 상품, 보장성 상품, 금투 상품, 예금성 상품 다 4종류로 나눠져 있는데 다 같은 지금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개선 요청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근데 모든 법을 다 면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 특별법에서 나와 있는 34개의 법에 대해서만 면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례로. 근데 보시면 금융위에 소관 법령도 있고 금융위 소관 법령이 아닌 법도 있어요. 그래서 22번의 외국환거래법은 기재부의 외환제도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 부처에 특례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부처로 보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중요한 것은 많은 플레이어가 특근법, 즉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특근법과 관련해서 좀 면제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는데 이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이 법이 개정될 때도, 그러니까 처음에 18년도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할 때는 특검법 자체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포함이 안 됐었을 거고요. 중간에 특별법이 개정이 됐지만 그 사이에 이 특정금융정보법이 신규로 만들어지면서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법을 바로 면제해달라고 이 안에다 넣는 건 넌센스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에서는 당연히 미포함시켰고 나아가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성이 아직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신뢰성이 없는 상태에서 면제를 해준다? 그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운영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센터가 순서를 받아서 컨설팅을 하고 그 중에서 몇 개의 회사가 안건으로 올라가면 정식 신청을 받고요.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에서 검토하셔서 혁신심사 소위원회와 본회의와 금융위 정례회의 총 3번의 회의를 거쳐서 최종 지정이 됩니다. 자, 지정대리인과 위탁 테스트를 세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국회에서 자꾸 이제 공격을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왜 그 지정대리인과 위탁 테스트가 활성화되지 않느냐? 금융회사는 본질적 업무와 비본질적 업무로 나눕니다. 업무가.
자,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하는 업무는 예를 들면 본질적 업무입니다. 은행만 대출 심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3자한테 절대 위탁을 못 줍니다. 왜냐면 그 은행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너희들만 해라라고 준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핀테크 회사들이 아니 우리는 저 아파트의 가격을 AI나 빅데이터로 이렇게 산정할 수 있는 거를 잘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기존 그 부선무에서는 저 아파트의 담보 산정을 할 때는 부동산원의 시가 산정과 국토교통부의 시가 산정과 감정평가사들 또 감정 그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가격만이 은행이 활용할 수 있는데 담보를 이제 차주할 때 돈을 빌려줄 때요. 그런데 핀테크 회사들이 우리가 그 엔진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든 엔진으로도 가격 산정을 한 것도 은행들이 좀 써주세요라고 할 때는 그게 본질적 업무에 해당되는 거니까 기술은 만들었으나 그 핀테크 회사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질적 업무를 핀테크 회사가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회사한테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해준 장치가 지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반드시 금융회사, 위탁을 줄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가 같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위가 지정을 하고요. 지정된 회사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거는 2년까지만 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다시 핀테크 기업은 그 업무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원래 애초에 본질 업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핀테크 업체는 이걸 왜 하려고 하느냐. 자기들이 만든 그 기술을 고도화해서 다시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이제 파는 거죠. 그 고도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탁 테스트는 살짝 결이 다릅니다. 똑같이 기술이나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본질적 업무가 아닌 일반 업무일 때 그 기술이나 서비스를 금융회사한테 맡겨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화생명에서 콜센터에 한 3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분들한테 월 2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비용을 좀 아끼고 싶어요. 그래서 뭐 알아보니까 뭐 페르소나나 마인즈랩 같은 마음 AI 같은 그런 챗봇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이 보험 상담원들이 하는 이 업무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화생명이 이제 당신들이 그 챗봇 기술을 우리 콜센터에 좀 심자라고 해서 300명 중에서 50명을 내보내고 그 50명의 업무를 챗봇으로 돌려봤습니다. 근데 8%의 성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싱크가 너무 사람처럼 잘 되는 거예요. 그거를 테스트해보는 제도가 위탁 테스트입니다. 즉 본질적 업무와 상관없이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들었을 뿐이지 활용을 못할 때 금융회사가 이걸 써줘야지만은 되는 상황일 때 위탁해서 맡겨보는 제도가 위탁 테스트입니다. 위탁 테스트 제도는 난이도가 좀 더 이제 혁신 서비스나 지정보다 낮은 이유가 아까 혁신 서비스나 지정대회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이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해줘야지만 그 행위를 하실 수가 있는데 위탁 테스트는 금융위원회 감독원이 개입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 센터가 이거를 이제 하고자 하는 핀테크 회사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금융회사를 27개를 이렇게 풀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서 발표를 시킵니다. 금융회사들이 들어보고서 저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한번 저희가 테스트 할게요 라고 해서 매칭하는 방식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혁신 서비스 지정되는 위탁 테스트에 무엇이더라도 선정이나 지정이 되시면 저희 센터에서 1억 2천만 원을 그 해당 기업한테 테스트 해보시라고 드립니다. 연간. 테스트를 2년 동안 하시면 4억 2억 4천이 나가는 거죠. 나머지 6개는 또 같이 세트로 나가는 거고요. 보안, 책임보험, 클라우드, 공간, ST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현재 신탁수익증권 같은 경우는 발행과 유통으로 보면 둘 다 혁신 서비스를 통해서만 하실 수밖에 없고요.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은 감독원에 증권신고 하셔서 수리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수리가 안 되고 있죠. 자, 유통은 단지 샌드박스로만 하셔야 됩니다. 윤창훈 의원님께서 지금 이거를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발의를 하고 계신데 이건 두 가지입니다. 뮤직하우처럼 카사코리아처럼 비운전시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자기네 플랫폼에서 어차피 이제 계좌변도 같이 해서 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발행인이 계좌 관리까지 하게 해달라는 부분을 전자증권법의 개정안이 이제 지금 심는 과정에 있고요. 즉
삼성전자가 지금 미래에셋증권에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모집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직접 발행을 한다면 계좌관리까지 삼성전자가 해라라는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물론 이제 기존 유가증권 시장에서가 아니라 STO 시장에서 말씀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아까 말씀 그 대표님께서 하셨듯이 원래 기본적으로 유통과 발행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임시적으로 같이 지정을 해주고 있고 언젠가 발행을 이제 떼낼 거라면 이 발행, 즉 수익증권과 투자기업증권을 이미 발행한 업체들이 이걸 산 투자자들이 엑시드를 하려면 이걸 유통하는 누군가 내 걸 사줄 만한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시장을 장애거래 중개업자라는 장치라는 신설에서 마련해주겠다. 그게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현재 뭐 뉴스에 보면은 뭐 36개 리스트가 나왔고 이거에 대한 심사를 이제 좋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고 조만간 이제 뭐 토론 나올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 19년도 4월부터 현재 시점까지는 딱 5개 회사가 지정이 됐는데 보시면 지정일과 개시일이 1년입니다. 다. 그만큼 지정이 돼도 개시하는데 1년 이상 걸려요. 특히 뮤직하우가 카사 때부터 쭉 제가 몇 년이 보면 정말 눈물 날 만큼 힘들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정말 없는 길을 가시다 보니까 힘든 길을 걷고 계신데 그 금융위에서 왜 수십 개, 거의 뭐 100개 근접할 만큼의 신청건이 들어왔는데 왜 지난 6년간 딱 5개만 해주고 왜 안 해주냐. 이 특례 법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373조 같은 경우는 거래소 허용이거든요. 그러니까 KLX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가 1000억이 있어야지 허가해 주는데 두나무가 1000억이 없어서 이거 신청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단일 유통만 우리나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면제받은 거잖아요. 카사는 뭐 뮤직하고 마찬가지 5개 회사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규제를 면제해주는 차원 넘어서 면제해주는 그 무게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수십 개를 지정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몇 개만 테스트를 해봐서 법이 이제 개정안이 통과돼서 1년 뒤에 시행이 될 때까지는 한번 좀 보수적으로 관찰을 해보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공모주선 같은 게 증권회사 라이센스인데 공모주선이나 중개업 다 증권회사의 라이센스를 면제해 준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무겁다는 거죠. 제가 시간을 오버하진 않았죠. 오버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뭐 궁금하신 점은 나중에 또 말씀 주시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 규제와 관련된 가장 끝단에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즉 웹 3.0 뭐 이전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어떤 규제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느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거기서 코인들이 발행돼서 노드가 증설되고 이런 현상 자체가 어느 국가의 어떤 법률 관할권 안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은 블록체인을 모두가 주목하게 만들었던 비트코인은 탈국가적인 독립관할권을 온라인상에서 국가와 같은 신뢰의 원천에 의지하지 않고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개념 검증한 프로젝트가 지금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비트코인이 이제 거래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제도 영역, 그러니까 즉 국가의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영역하고 이렇게 겹치게 되면서 여기서 문제들이 발생하고 여기서 무슨 규제를 적용할 거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오늘 웹3라고 통칭할 이것은 국가의 관할권 바깥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국가의 관할권 바깥에서 어떤 경제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낯서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국가가 어떤 경제 활동의 주된 플레이어가 되기 시작한 것은 중상주의 국가 이후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상인들끼리 자기들끼리 규약을 가지고서 야 네가 신용이 어떻고 막 이러면서 했었고 이제 법제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그 시기에도 처음에 그 분주들이 영주들이 자기 관할권 안에서 다양한 상행위들이 있어야
좋은 물건들이 안에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것 같으니까 상인들에게 어떤 특권을 줬어요. 그래서 상법이라고 하는 거가 초기에는 신분법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상인의 어떤 신분을 부여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면제해주고 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국가가 뭘 건드리지 않을게 이런 식의 법률이었는데 이제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가지고 수백 년 온 상황이 오늘 뭐 여러분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국가가 허용해줘야 뭔가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죠. 예전에는 국가와는 독립적으로 상인들의 질서가 떨어지죠.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현대적인 경제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가 법률 관할권으로 만들어 놓은 체제 위에서 어떤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메커니즘을 이용해 가지고 경제 행위를 하는 법률 행위로서의 경제 행위를 하는 국면까지 오게 된 건데 경제적 원리라고 하는 건 결국은 경제적 동기가 뭐니? 그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 법률 행위들이 또 경제 현상들이 일어나니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경제적 동기 영역을 보면 그냥 뭐 경제학과 교수님 계신데 제가 저하긴 하지만 쫄리긴 하지만 수요의 동기가 있고 공급의 동기가 있겠죠. 뭐 사용 가치를 사용하려고 한다. 공급의 동기에서 이익을 내려고 한다. 뭐 요즘은 ESG 같은 것 때문에 기타의 이익을 내는 것 외의 동기들도 수요와 공급의 동기들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메커니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사용하고 싶어서 어떻게 할 거야? 직접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 있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 시장 가장 전형적인 현대적인 수요 메커니즘을 수요를 실현시키는 메커니즘 시장이나 배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배급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배급을 적용해서 작동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이 자본주의 국가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저소득층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는 그 사람들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메커니즘을 쓰기도 하고 결국은 경제 시스템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이 경제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들이 대개는 그 경제 시스템, 체제의 정체성을 결정하죠. 그래서 이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고 그 위에 소비자나 공급자 그리고 이 경제 시스템의 운영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게 법 체계라고 생각하면 여기 정부겠죠. 정부나 감독기관 막 이렇게 그 위에서 이제 시장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이게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시장 내선 이 둘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경제 이론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밑에는 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거나 하게 되면 벌 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 체제라고 하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웹 3.0 블록체인 기반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국가 관할권 바깥에서 어떤 경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온라인의 이 경제 시스템 원리를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느냐? 어떻게 다른 경제 시스템, 기존의 경제 시스템, 또 웹 3.0 경제 시스템에서 소비자는 어떤 전략적, 즉 자기가 어떤 동기는 있는데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전략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경제 현상이 그렇게 일어나는 건지 결국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이 경제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라면 이런 거고 또 공급자는 또 어떤 전략적 입장을 취해서 그런 경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거에 되게 관심들이 많으신데 웹 3.0 경제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 운영자의 정책이 뭔지 이거는 흔히 블록체인 기반으로 어떤 걸 만드는 거 토큰을 발행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도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렇게 지속이 쫙 되고 있는데 어떤 뭐 누구는 토큰을 발행했다더라 그러는데 지속이 안 되고 상장을 했다더라 그러는데 폭등했다 폭락해가지고 사라지고 팀은 없어졌는데 토큰은 계속 어디 이름도 모르는 거래소는 계속 거래되고 있구만 별의별 희한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이거는 제도화된 증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제도 당국 입장에서는
이거 사기네 사기.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은 것인데 이제 아직 그것들이 성숙되지 않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고 사실은 주식회사 제도라고 하는 것도 법인의 법률행위의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도 우리 몇백 년 안 됐잖아요. 사실 주식회사 이게 어떻게 정당화되는 거야 라고 하는 논의도 법적으로 되게 치열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태어나고 있는 이 웹 3.0이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이 어떤 조건을 갖추면 지속 가능하고 즉 국가의 개입 없이도 어떤 조건에서는 국가가 개입해도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건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웹 3.0 경제 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원래는 이게 PPT 애니메이션이 있는 장표였는데 이제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 국가 관할권 기반의 경제 시스템이라는 건 각 국가별로 이렇게 법 체제가 있고 그 위에 시장이 있죠. 거기에 이제 경제 인프라들도 있겠죠. 뭐 화폐도 있고 금융도 있고 물류도 있고 자산도 있고 이런 전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게 있어서 그 위에서 시장에서 개인과 법인들이 막 거래를 하는 거고요. 다른 나라는 또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이 국제 시장에서는 국제적인 규율이나 국제적인 경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 관할권 기반의 경제 시스템 내에서 공급자의 전략들은 어디냐? 여기를 장악해 보겠다. 여기를 장악하려면 여기서 경쟁력이 있는 시장 내에서 경쟁력이 있어도 되고 인프라를 장악하는 누군가 철도를 장악해갖고 석유 산업을 장악했던 미국의 사례가 있죠. 아니면 법 체계에서 나만 할 수 있게 특허를 다 받는다거나 뭐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특례 뭐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나만 사실은 초기에 자본주의가 태어날 때 요 영역에서 특허권을 보장해주는 이런 제도들은 많이 활용됐던 잘. 그래서 나 특허권 보장해주면 니네 나라로 갈게. 이 상인들 뭐 공업을 하는 뭔가 제조업자들이 그래서 영국으로 가고 막 이렇게 했던 거죠. 이제 이런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들을 사용하게 되고 대개는 자본주의 역사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시장 플레이어를 금하는 쪽으로 그래서 경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일부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뭐 법률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국가 관할권 기반의 경제 시스템 내에서 공급자들이 취하는 전략인데 이제 이 90년대 중반이 되면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인터넷 경제 시스템이 튀어나옵니다. 인터넷 경제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 관할권 기반의 경제 시스템으로도 설명은 가능한데 그 제도를 가지고는 인터넷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B2C 거래가 국가 간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개는 도매로 뛰어다가 국가 어느 나라에서 총판이 잡혀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총판 사업자가 그 개별 국가의 시장 내에서 그 규율을 따르면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인터넷 경제는 B2C가 글로벌하게 누구나 어느 나라에 있는 기업이나 어느 나라에 있는 개인을 상대로 해서 이게 이제 클린턴 행정부가 기존 법 체계로는 이거 수용이 불가능한 것 같아. 이거 활성화하려면 당분간 전 세계에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에 관세를 어느 정도 금액 이하의 상거래에 대해서 면제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한 거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은 인터넷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쫙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보면 인터넷 경제는 통신이나 뭐 시장이나 과세, 결제 이런 것까지는 처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류는 일로 돌아야 되고 또 결제도 사실상은 오프라인 기존의 국가 간 망을 금융권들이 만들어놨던 국제 결제망을 사용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체제였던 거죠. 국가 관할권 영역 쓰고 인터넷 경제 시스템을 쓰는 거죠. 인터넷 경제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 경제 인프라 영역에서 여기서 경쟁 우위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을 지배하겠다든가 아니면
그 시장 개별 국가 내에서 인지도를 높여가지고 뭐 그 나라의 제도에서 허용하는 것에 잘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그 제도 안에서 어떻게 더 잘 쓸 수 있도록 만든다거나, 혹은 국제 시장에서도 또 이 시장을 장악하는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이제 인터넷 사업자들은 시장을 재구성했어요. 시장을 기존에 있었던 시장의 질서를 좀 흔들면서 재구성했는데 미국 기업들이 훨씬 유리했죠.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 경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국경을 넘어가는 경제 시스템인데 누구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제일 세이프 안전하냐라고 했을 때 미국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세계 경제 시스템. 그래서 여기를 흔들면서 각 국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었던 미국이 이 인터넷 경제에 있어서 앞으로 쭉 치고 나갔던 거고, 그래서 사실 인터넷 2 계획이 있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지금 현존하는 인터넷의 백본은 미국 안에 있거든요. 근데 유럽 등을 중심으로 해갖고 독자적인 인터넷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계획도 초기 인터넷 초기에 있었어요. 2000년대 중반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인터넷 계층에서 어떻게 지배해서 시장을 재구성하는, 이제 웹 3.0이라고 하면 그냥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안 쓰겠다. 이 밑에 부분을 안 쓰고 온라인상에서 이 자산화폐, 금융, 시장, 가치이동, 룰 세팅, 룰을 강제하는 원리까지 다 온라인에서 끝내버리겠다. 사실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동기는 어디에 있었냐면, 최초에는 이 초고가 인터넷 기업들이 이런 동기를 갖고 있었어요. 물론 자유주의자들도 갖고 있었지만 국가로부터 좀 독립적으로 하려는, 초가적인 인터넷 기업들은 왜 여기로부터 독립하고 싶었냐면, 자기 돈을 열심히 벌어봤더니 금융회사들한테 이렇게 돈이 건네지는 과정에서 도장값을 다 떼주고 자기가 실제로 벌은 돈이 가치를 상당히 기존 질서에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가치도 온라인으로 다 제공하고 돈도 온라인에서 내가 그냥 정의한 돈을 다 받고 싶어. 금융회사들한테 도장값을 주고 싶지 않아. 현재 초고가 기업들 상당수가 그 환리스크 해치를 위해서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갖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수조 원대, 연간 수조 원대의 리스크 해지를 하고 있는데요. 각국 통화를 다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발생한 환리스크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치하지? 그것만도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의 법정화폐들 체제에 묶여가지고는 자기를 최적화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BM을.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화폐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이게 좀 관심이 쫙 만들어졌을 때 그렇게 나오기도 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비트코인 세력은 약간 다른데 사이퍼펑크라고 하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좀 대립적으로 보는, 그래서 국가는 개인을, 이 서양의 자유주의 전통, 사상적 전통을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전통이 흔치 않죠. 국가와 개인의 운명은 일체화되어 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 특별하게 발달되어 있는 감정인데, 이제 서양에서는 농노 출신들이잖아요. 되게 거기에 평민들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국가가 수탈하는 주체의 관념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내가 뭐 갖고 있는지 알게 하고 싶지도 않고, 국가가 내가 하는 상행위, 거래행위에 개입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자유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게 사이퍼펑크로 처음 제안된 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국가 관할권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가능하냐, 혹은 국가 관할권에 의존하는 요소를 최소화한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관할권의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하냐, 또 국가 관할권의 영향, 그럼 국가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들이나 소비자들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그러려면 이 원리라면 내가 진짜 안전하게 공급하거나 소비하거나 소유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기술 시스템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국가 웹 3.0 경제 시스템에 구축되는 경제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국가 관할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운영자가 어떻게 국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국가 관할권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 운영자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 사람이 아니면서도 특정 관할권 안에 포착되지 않아요. 포착되지 않는다는 법의 실효적 지배가 불가능해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노드들이 쫙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특정 국가 관할권에서 특정 서버를 다운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원을 차단하고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전체를 죽이는 게 불가능하다면 그것을 우리는 운영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관할권.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 웹3.0 경제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 운영자의 정책, 즉 그 사람이 아닌 코드로 만들어져 있는 이 정책이 어떻게 설계돼야 이 지속 가능성이 유지될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습니다. 국가 간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것도 있고 공급자들이 진입하는데 여기 웹 3.0 애플리케이션 만들려면 이런 점들이 어려워요. 소비자들 획득하는데도 이런 장벽들이 있고 소비자 진입 장벽도 제거해야 되고 또 탈중앙화된 운영, 즉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는 운영 체계가 어떻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냐라고 하는 것도 설계돼야 되는 것이고 지속 가능성, 탈중앙성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설계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검증된 설계 방법이 부재하고 뭐 국가 관할권의 영향력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훼손한 설계 포인트인데 포인트 앞에는 포인트 쓰고 뒤에는 토큰 만들어갖고 둘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그렇게 해서 모바일 앱스토어에 등록할 때 거절 안 당하게 하고 이런 걸 막 생각하니까 이제 이 왜곡된 설계들이 막 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탈중앙화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술 시스템을 진화시켜 나간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 왕창 돈 때려박고서 쫙 기술을 진화시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경제 원리와 관련돼서 전반부, 그러니까 큰 배경 그림만 보여드리는 거고 사실은 제가 하는 강의에 이게 전반전이고 후반전에는 실제로 웹 3.0의 경제 원리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하는데요. 하나는 focability, 두 번째는 verifiability, 세 번째는 composability. focability라는 건 그 커뮤니티가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그 경제 시스템 운영하다가 이 경제 시스템의 안에 있는 코어에 나는 더 이상 이게 작동할 것 같지 않아. 혹은 동의하지 않아.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 그러면 이걸 소프트웨어까지, 소스까지 다 들고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이걸 포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SV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포커빌리티가 있지 않으면 누군가 거기서 강한 지배력을 갖고 쭉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을 때 거기 그 경제 시스템 안에 있는 주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포커빌리티가 있어요. 베리파이어빌리티, 누구나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정당하게 룰에 따라 집행됐다라고 하는 걸 검증 가능. 그러려면 투명성도 있어야 되고 룰을 어길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게 스마트 컨트랙 같은 걸로 룰을 만들면 누구도 어길 수 없는 룰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나 컴포저빌리티는 오픈 API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의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경제 시스템 구성 요소를 다른 경제 시스템이 만들면서 그걸 엮어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빌딩 블록으로 해갖고 확산돼 나갈 수 있는 성장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오늘은 특히나 규제 특례 뭐 이런 거와 관련돼 있는 접점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타입 1은 블록체인 관할권과 법률 관할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블록체인 관할권 내에 형성된 유용한 프로토콜이 법률 관할권으로 수용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법률 관할권 안에서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죠. 지금. 근데 블록체인 관할권에서 비트코인은 완전하게 완결이 된 것인데 이걸 여기 유용하니까 투자 자산으로서 유용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법률 관할권 안으로 끌고 들어가 거래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법률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조각 소액 투자가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앞서서 발표에서도 그런 것을 블록체인 관할권으로 끌고 들어가 갖고 여기서 문제를 재정의합니다. 그러면 블록체인 관할권이 갖고 있는 장점들, 뭐 무한 분할이라든가 이런 것들 활용해 가지고 그 여기에 있는 문제를 이 발생 원인들을 억제하고 요걸 살짝 활용해 갖고 현실의 법률 관할권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케이스가 있고, 세 번째로는 법률 관할권끼리는 완결적인데 이 각자는 완결적인데 이걸 연결하는 국제적인 프로토콜들, 이제 탈국경성을 활용하는 거죠. 블록체인 관할권이 가지고 있는 탈국경성을 활용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은행 뱅킹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로의 송금, 이게 뱅킹망이 제대로 안 발달되어 있으니까 비트코인 이용해 송금을 하잖아요. 이런 케이스. 제가 보면 이제 웹 3.0과 국가관할권 기반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연결되는 유형은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오늘 규제 샌드박스나 이런 거와 관련돼서 얘기되고 있는 건 주로 이 타입 2의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블록체인 관할권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것들을 법률 관할권에서 금지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쉽지는 않은데, 다양한 노력들을 하시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론 저는 이 두 개가 연결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필터 아나키스트이기 때문에 네, 굳이 이걸 왜 한다면 타입 1 정도 뭐 우리끼리 하는데 법률관할권 쪽에서도 관심 있으면 갖다가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활용하기, 그 정도의 이야기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분들이 시간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1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장종혁 대표님 보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가지고 안에 분위기하고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거는 자유롭게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강의실이 되어버려가지고 제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분위기를 어떻게 깰지 고민이 좀 되긴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자료는 아마 다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시간 되는 만큼 제가 말씀드릴 거고, 이게 규제 혁신 관련돼서 이제 핀테크 입주사분들이 막 오셨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드려야 되나 제가 고민을 하긴 했는데요. 아까 우리 성백규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5년 전에 이 규제 샌드박스를 처음 시작하면서 저는 굉장한 그 의무감에 시달렸고요. 특히 이제 많은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들어왔는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블록체인을 그때부터 계속 하던 사람이라서 그나마 몇 개 되지 않은 블록체인 기업들을 비즈니스 모델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이제 의무감 때문에 많이 심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위에 계신 분들이나 성백규 당시 과장님이신데 많이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제가 거기에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블록체인 기업들이 사실은 스타트업들이고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금융위를 만족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들을 안 해보시고 비즈니스 모델 하나로 이렇게 커왔기 때문에 굉장히 안 맞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저는 25년 동안 대기업에서 이제 금융 IT로만 계속 해오다가 지금은 이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여기 계신 핀테크 입주사 기업도 똑같은 스타트업을 가지고 가면서 내가 왜 스타트업을 만들었지 이런 생각하게 될 정도로 스타트업이 어렵다는 것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셔야지 어느 정도 대외 투자를 받기가 쉽다라는 것도 제가 투자 심사를 하면서 알게 됐고요. 그때 19년, 20년에 이렇게 그 규제 샌드박스 통과한 회사들이 그렇게 뭐 뛰어난 그런 기술력도 아닌데 규제 샌드박스 통과하니까 투자를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투자를 받기 위한 하나의 비이클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근데도 제가 이제 스타트업을 하면서 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왜 안 들어가느냐? 분명히 투자 비이클이 되고 저는 지금 투자를 애타게 받아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이유는 그때 느낀 걸로 봐서 저 같은 회사가 들어가 봐야 어차피 안 되겠구나라는 걸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자본금도 얼마 안 되고 직원들도 7명밖에 없고 그런 내부 통제나 이런 여러 소비자 보호를 신경 쓸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요. 그 다음에 흔히 이제 교재 선거를 통과하는 회사들이 그 여러 가지 큰 법무법인을 통해서 컨설팅도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돈을 수없이 쓰는 걸 봤는데 저는 그 돈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혼자서 자생하는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이제 끌어나가려고 하면서 마이데이터라는 것을 하게 됐고 오늘 소개해드릴 때 여행 마이데이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배경이 그렇고요. 혹시 그 여기 입주해 계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아직까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뭐 신청해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할지 말지 고민한다거나 이런 분에서 먼저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답을 받고 제가 남은 시간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예. 그리고 장 대표님 분위기를 너무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강의하는 걸로 이 데이터를 소유하지 않고요. 데이터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지갑에 개인이 넘기는 거기 때문에 제3자 정부 제공 동의가 필요 없죠. 그냥 개인이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제가 넘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중개업자도 아니고요. 저는 단순히 이 플랫폼을 개인들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이데이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만든 거예요. 물론 뭐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의 유권 해석은 받아봐야 되겠지만 아직 제 비즈니스가 사용자가 뭐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받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비즈니스를 만든 5분 내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 제가 원래는 여기 발표에 원래 이제 빠지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다시 또 들어오게 되면서 원래 발표 주제랑 다른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산업은 2015년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지금 한 8년째 이렇게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죄송해요. 메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0에서 2.0, 3.0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그거를 좀 제가 한번 좀 가볍게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3.0가 이제 웹3라는 용어가 좀 약간 같이 쓰이다가 지금 3.0은 뭐 거의 사라졌어요. 웹3라고 이제 거의 그렇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 원래 웹3는 웹 2.0의 연장선상에서 시멘트 웹과 AI를 결합해서 이제 자동화된 웹 뭐 이런 걸 이제 만들겠다는 게 그림이었는데 이제 그 HTML5, 아작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앱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웹 2.0 서비스들이 커졌고요. 여기 이제 뭐 중요한 것이 이제 읽기, 쓰기 그리고 참여와 공유까지 이제 개인들의 활동 범위, 참여 범위가 넓어졌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웹3에서는 이제 좀 더 이쪽에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그 점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읽기, 쓰기와 참여와 공유까지 되다가 지금 이제 데이터 주권과 경제적 수익 공유와 의사결정까지 그렇게 지금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뭐 글로벌 추세니까 이렇게 웹3에서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커뮤니티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어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더리움을 예로 들면 이더리움의 코어 이제 비탈릭 부테린과 이더리움 재단부터 개발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수많은 이더리움에 붙어 있는 토큰들과 뎁 서비스들과 뭐 개발자들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토큰 보유자들 거래소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여기에 참여하는 거의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게 물론 이제 뭐 그 자본주의 경제에서 이제 경제 시스템이 어디까지가 자발적이고 어디까지가 강제적이냐를 구분하기 좀 어렵지만 이쪽의 자발성은 훨씬 더 정도가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커뮤니티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커뮤니티를 이제 DAO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그러니까 분산 자율 조직이라고 부르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에 기반한 어떤 커뮤니티들이 기존의 커뮤니티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AO라고 좀 구분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다오는 수평적 구조이고 코드 기반이고 분산형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나 이런 것들도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 그래서 잠깐 보시면 지금 2022년 2월에 제가 한번 조사를 했어요. 그때 데이터로 4,220개, 경제규모 10조 정도였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본 거로는 거의 2만 개 정도의 경제규모가 30조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로 지금 이런 그 새로운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다오들을 좀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유형의 다오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다오가 이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 기반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과 그 다음에 거기에 연결된 여러 가지 툴들을 써요. 디스코드라는 것도 쓰고 뭐 세이프, 뭐 스냅샷,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툴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 툴이 현재 421개고요. 22년 대비 보니까 20개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표 툴도 있고 뭐 어디에 이제 펀드를 넣을 때 이제 펀드 관리하는 그런 툴도 있고 뭐 그 커뮤니케이션하는 툴도 있고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요 다오들이 움직이는 이제 기본적인 경제 메커니즘이 이제 토큰 이코노미로 움직여요. 토큰 이코노미라는 거는 이제 애초에 그 심리학에서 지시는 개념인데 특정 행동 또는 그 어떤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그런 이제 방법론이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참 잘했어요 이런 도장이 사실은 이제 토큰을 하나 부여한다 뭐 이렇게 되었다가 그게 지금은 이제 거의 토큰이 이제 화폐 개념까지 이제 확장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전에 합의된 어떤 행동을 수행을 하고 토큰으로 보상을 지급을 하고 그 보상받은 토큰으로 물건을 획득을 하거나 뭐 원하는 걸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구조죠. 요거 이제 강화시키는 형태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경제 시스템들이 작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이런 굉장히 많은 종류의 참여자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통상 이제 화이트 페이퍼, 그러니까 이제 약속, 규약, 커뮤니티 규약 같은 것들이 있고 여기서 가능한 최대한 그러니까 현재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약속을 블록체인 코드로 집어 넣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술적인 한계와 뭐 등등등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코드가 많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예를 들면 경제적인 액션을 할 때는 이제 뭐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코드에 기반해서 작동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보상을 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그 요즘은 저희가 그 병원에 가서 감기 치료를 받아도 이게 데이터로 들어가서 결국엔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병원에 가서 돈을 내고 사실은 내가 만든 가치는 못 돌려받잖아요. 예, 지금 그런데 이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것도 그 마이크로 단위로 그 1원이든 2원이든 마이크로 단위도 보상을 하자라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그 중에 상당한 사기고 90% 이상 사기예요. 예, 그렇지만 실제로 적어도 10% 정도는 진지하게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려고 한다. 물론 하다가 자금이 없어서 기술이 안 돼서 망해서 결과적으로 사기가 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 경제에 참여한 사람 중에 10% 정도는 진지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블록체인 산업을 계속 성장시키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거버넌스를 볼게요. 저희 이제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AI랑 무인공장하고 자율주행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을 배제하잖아요. 예. 사람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난리지와 지식과 뭐 이런 거 다 뽑아내가지고 그걸 다 이제 알고리즘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사람은 이제 다 빠지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재밌는 게 여기 앞에서 보셨듯이 여기 커뮤니티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가 있어요. 예. 이 커뮤니티가 없으면 블록체인이 자체가 안 돌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제 블록체인 윗바닥에는 이거를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노드 운영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큰 두 가지 새로 등장한 기술 두 가지 조류 중에 AI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은 사람을 가능한 배제하는 그런 구조라면 여기는
이게 사실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게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아까 예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참여해야만 작동하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다 관심이 있으니까 오셨겠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계속 관심을 가질 만한 기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참여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의사 결정 구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거버넌스 문제가 등장을 하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태초의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여기에 이제 그 화이트 페이퍼에 컨센서스 메커니즘이라는 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합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술 구조 자체가 그 기술 내부에 합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애초에 기술의 시작도 이런 합의를 기술로 구현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뮤니티가 운영하는 또 이제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에는 이제 두 개의 합의 구조가 존재하는 기술적 합의 구조. 이거는 블록체인 알고리즘 뭐 다 이제 이런 합의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술적인 합의 구조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개인들의 거버넌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거버넌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요 아까 보여드린 툴 중에서 한 33개 정도가 투표와 관련된 거버넌스 의사결정과 관련된 툴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스냅샷이 이제 좀 많이 쓰여서 스냅샷에서 이제 한번 제가 들어가 봤어요. 스냅샷을 쓰는 거를 따라 들어가 봤더니 요게 저기에요. 디센트럴 랜드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온라인에서 땅 파는, 뭐 대동강 물 파는 그런 비즈니스랑 비슷한 이제 그런 걸 시작한 유명한 프로젝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17개의 현재 투표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321건의 투표가 있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 투표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뭐 어떤 디자인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하고, 뭐 우리는 이런 기능을 추가할 거야, 뭐 이런 제안도 하고, 뭐 그래서 그 프로젝트 제안을 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펀딩을 해요. 그 펀딩 금액이 2,400만 달러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300억 정도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 또 들어가 보시면은 나는 뭐 비디오 어쩌고 뭐 이런 걸 할 거야. 그때 얘는 이제 거부당했어요. 거부당했고, 얘는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때 얘는 이제 정족수를 넘어가지고 이제 실행에 들어갔고, 뭐 이렇게 사실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대충 이 사람이 했던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것들 좀 확인해주고, 이 사람이 했던 이전에 했던 어떤 활동도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많이 했다면 이제 인지도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하고, 그런 걸 기반으로 이제 투표를 하고 이제 실제 실행을 해요. 이게 자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젝트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그 블록체인의 거버넌스를 가진 그 프로젝트들에서 진행되는 항이고요. 그래서 이 다오가 지금 이제 꽤 많이 확산이 됐고, 아마 뭐 예상하건대 이번에 이제 다시 또 한번 이제 뭐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고 예측들을 하는데, 아마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이쪽도 굉장히 크게 또 한번 그 커뮤니티 전체 규모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웹3 모델에서 이제 뭐 한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커뮤니티 지속성의 문제가 있어요. 저 아까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활동하고 이러면 이제 점점 커질 텐데, 뭐 금방 어느 날 등장했다 어느 날 사라지고 이렇게 많으니까 하계 스캔 뭐 오래된 문제고, 그다음에 코인의 가치 변동도 사실은 이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고, 또 이제 기술적으로 코드 구현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을 가능하면 다 코드로 구현을 해야 사람들이 더 많이 믿고 신뢰할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긍정적인 거는 이제 프로젝트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모델들, 그다음에 이제 개발도 점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오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그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와이오밍, 버먼트, 테네시는 다오를 법적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인처럼 그렇게 이제 등록해서 활동할 수가 있고요.
다행인 건 정부도 이제 블록체인 산업이 진행 과제로 다오의 법적 지위를 만들겠다 과제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뭐 이 시장을 치고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뒤따라는 가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